어느 평범한 오후 한 소녀가 동전 하나만 들고 가게에 들어섰다. 점원의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꿈에 그리던 분홍색 드레스를 사겠다고 고집했다. 백만장자 주인은 조용히 모든 것을 들은 후 그의 하루를 바꾼 결정을 내렸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인사동의 고급 한복 가게 금실 한복은 항상 화려한 비단과 아름다운 자수로 장식된 한복들이 가득했다. 가게의 유리창에는 가장 아름다운 한복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분홍빛 꽃무늬가 수놓아진 어린이용 한복이었다. 이 한복은 명절이나 특별한 행사 때 입을 수 있는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그 가격은 보통 가정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날 오후 11살 박민지는 학교를 마치고 그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고 입고 있는 교복은 낡고 작아서 그녀의 손목이 드러나 있었다. 민지는 그 분홍색 한복을 보면서 자신도 한 번쯤은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설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녀의 가정 형편상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다. 민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동전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달 동안 모은 유일한 재산이었다. 어머니 박혜진은 항상 민지에게 동전 하나라도 모아두라고 가르쳤다. 언젠가는 네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민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이수아라는 이름표를 단 점원이 인사했지만 민지의 모습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 안의 분홍색 한복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한복이 얼만가요? 이수아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저 한복은 50만 원이에요. 어린이용이지만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 5천 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 한복이 필요해요. 이수아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5천 원으로 50만 원짜리 한복을 사겠다고? 농담이세요? 여기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좀 더 형편에 맞는 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꿋꿋이 서 있었다. 저는 설날에 친척들을 만날 때 입을 한복이 없어요. 작년에 입었던 것은 이제 너무 작아져서 입을 수 없게 됐어요. 제발, 이 돈으로 무엇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그때 가게 뒤쪽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가 큰 남자였으며 정장 차림이었다. 김준호, 금실 한복의 사장이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 준호그룹의 회장이었다. 그는 민지와 이수아 사이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있었다. 이수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이 어린 학생이 5천 원으로 우리 가게에 최고급 한복을 사겠다고 해서요. 준호는 민지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낡은 교복, 풀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 꼭 쥐고 있는 동전.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길을 끈 것은 민지의 눈빛이었다. 그것은 두려움과 희망이 섞인,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다. 내 이름이 뭐니? 준호가 민지에게 물었다. 박민지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지야, 왜 그렇게 그 한복이 필요한 거니?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희 가족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아픈 할머니를 돌보셔서 일을 못하세요. 매년 설날이면 친척들이 모이는데 사촌들은 모두 예쁜 한복을 입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낡은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눈물을 참았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가난한 민지라고요. 저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쁜 옷을 입고 싶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눈에도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에 있는 동전을 바라보았다. 이게 네가 가진 전부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몇 달 동안 모은 거예요. 어머니는 제가 더 모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설날이 곧 다가와서 용기를 내봤어요.
준호는 민지의 손에서 동전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오래되고 다른 5,000원짜리 동전이었다. 그는 그 동전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수아에게 말했다. 진열장에 있는 분홍색 한복을 포장해 주세요. 이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네, 하지만 회장님. 괜찮아요. 특별 고객을 위한 선물이에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를 바라보았다. 용기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네가 가진 것을 모두 내놓을 만큼 그 한복을 원했으니 그것은 이미 내 것이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한 가지 약속만 해줘. 그 한복을 입을 때마다 네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기억하고 언젠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행복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해. 민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이수아는 황급히 한복을 꺼내 아름다운 보자기로 포장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준호의 결정에 따랐다. 포장된 한복을 민지에게 건넬 때 그녀의 표정은 이전과는 달리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지는 소중한 보물을 안듯이 포장된 한복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가게를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준호에게 깊이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이 은혜를 갚을게요. 준호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내 미소가 이미 충분한 보답이야. 설날에 그 한복을 입은 내 모습이 아름다울 거라고 확신해. 민지가 가게를 나선 후 이수아는 준호에게 다가갔다. 회장님,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그 한복은 우리 가게에서 가장 비싼 제품 중 하나인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지가 한복을 품에 안고 기쁜 발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도 한때는 민지처럼 가난했고 꿈을 꾸며 살았던 시절이 있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50만 원은 우리에게 큰 금액이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도 한때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이수아는 처음으로 자신의 사장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한 것 같았다. 항상 엄격하고 사업적인 결정만 내리던 준호가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주머니에 넣어둔 5,000원짜리 동전을 만졌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그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의 설날이 어떨지 보고 싶군. 민지는 한복을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는 포장된 한복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분홍빛 비단이 햇빛에 반짝였고 섬세한 자수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정말로 그 아름다운 한복이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그녀가 사는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들의 집은 15층짜리 건물의 맨 위층에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종종 고장이 나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조차 그녀의 기쁨을 감소시키지 못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지는 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박혜진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걱정과 노동으로 지친 얼굴이었다. 민지야,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잖아. 민지는 기쁨에 차서 한복을 보여주었다. 엄마, 보세요. 제가 한복을 가지고 왔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무슨... 민지야, 이건 어디서 난 거니? 민지는 흥분해서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금실 한복 가게에 들어간 일,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가게 주인이 나타나 한복을 선물로 준 일까지. 그분은 정말 친절했어요, 엄마. 제 동전을 받아주시고 이 아름다운 한복을 주셨어요.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복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확실히 최고급 한복이었고 그녀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비쌀 것이 분명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였니?
김준호라고 하셨어요. 가게 직원이 그분을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김준호, 준호그룹의 회장.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친절하셨어요. 혜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준호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였고 김준호는 억만장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녀의 딸에게 비싼 한복을 선물했을까? 민지야, 이건 너무 비싼 선물이야. 우리가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민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엄마, 그분이 직접 주신 거예요. 제가 용기 있게 행동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약속했어요. 이 한복을 입을 때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나눠주겠다고요. 혜진은 딸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민지를 품에 안았다. 알았어, 민지야. 네가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는 그 선물을 감사히 받을게.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해.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민지는 한복을 입어보았다. 거울 앞에 서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분홍빛 비단이 그녀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꽃무늬 자수는 마치 봄날의 정원처럼 아름다웠다. 민지는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설날에 이걸 입으면 아무도 날 놀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편 강남에 있는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김준호는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넓은 거실의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오늘 만난 어린 소녀 민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비서 장태우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내일 회의 자료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류를 보지 않았다. 태우 씨, 오늘 제가 만난 소녀에 대해 알아봤나요? 태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준호가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고 그 소녀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던 것을 기억했다. 네, 회장님. 박민지 11살, 서울 외곽의 미래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아버지 박성민은 준호그룹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혜진은 현재 병든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우리 회사 직원의 딸이라고? 네, 회장님. 박성민 씨는 1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직원입니다. 하지만 3년 전 공장 사고로 다쳐서 지금은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딸이 비싼 한복을 살 여유가 없다니. 이것은 그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였다. 그 가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박성민 씨의 인사 기록도 가져와 주세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오래전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매일 꿈만 꾸며 살았던 시절,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꾼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 다음 날 민지의 아버지 박성민은 공장에서 특별한 호출을 받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리자 사무실로 향했다. 박성민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범한 직원이 회장을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것도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본사로 가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민은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으로 일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고 본사로 향했다. 준호그룹의 본사는 강남에 위치한 6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었다. 성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김준호의 사무실은 넓고 우아했지만 예상과 달리 화려하지 않았다. 단순하고 기능적인 가구들과 몇 점의 예술 작품만이 있을 뿐이었다. 준호는 책상에서 일어나 성민에게 다가왔다. 박성민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민은 긴장한 채로 인사했다. 회장님, 저를 부르셨다고 해서 왔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소파로 안내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성민은 혼란스러웠지만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이 차를 마시는 동안 준호는 그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다. 특히 그의 딸 민지에 대해.
제 딸이요? 성민은 놀랐다. 민지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왜 저희 가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지. 준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민지가 가게에 왔던 일, 그녀의 용기, 그리고 한복을 선물했던 것까지. 성민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민지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복을 당장 돌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오히려 민지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사고에 대해 유감입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다. 그 사고로 그는 오른쪽 다리를 다쳐 더 이상 생산 라인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다행히 회사에서 경비직으로 재배치되었지만 급여는 크게 줄었다.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장님. 회사에서 저를 계속 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성민 씨, 사실 오늘 당신을 부른 것은 제안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당신의 경험과 통찰력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민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당신은 10년 넘게 우리 회사에서 일했고 직접 산업재해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본사에서 일하게 되고 급여도 인상될 것입니다. 성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정당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설날에 민지가 그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 싶군요. 혹시 설날에 당신의 가족을 제 집으로 초대해도 될까요? 작은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김준호의 제안이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영광입니다. 회장님, 저희 가족은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설날에 뵙겠습니다. 성민이 떠난 후 준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오래전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도 한때는 가난한 소년이었고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이제 그는 그 친절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민지의 눈빛에서 그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혹은 그가 늘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설날 아침 박민지의 집은 분주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민지는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분홍색 한복을 꺼내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비단을 만지며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준비됐니? 현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엄마. 민지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오늘은 그녀의 가족이 김준호의 초대로 그의 집에서 열리는 설날 모임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민지가 거실로 나오자 부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분홍빛 한복을 입은 민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평소의 수줍음이 사라진 듯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쁜 아이였나? 박성민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딸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다. 정말 공주님 같구나, 민지야. 민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쁜 미소를 지었다. 아빠, 엄마도 정말 멋져요. 성민과 혜진도 오랜만에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성민은 본사 근무를 시작한 후 첫 월급으로 가족 모두에게 새 옷을 사주었다. 혜진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고 성민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자, 이제 출발해야겠다. 성민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회장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다. 민지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녀는 김준호를 다시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택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건물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직원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성민 가족분들이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위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넓고 우아한 펜트하우스가 눈앞에 펼쳐졌다. 통유리창을 통해 서울의 파노라마 정형이 보였고 실내는 세련된 현대적 가구와 전통적인 한국 미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김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성민 씨 가족,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과 혜진은 공손히 인사했지만 민지는 주저없이 준호에게 달려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제가 한복 입은 모습 보러 오셨죠? 준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정말 아름답구나, 민지야. 공주님처럼 보이는데.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전 이 한복이 정말 좋아요. 학교에 입고 갔을 때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했어요. 준호는 따뜻한 시선으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기쁨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다른 손님들도 곧 도착할 거야. 그 전에 집 구경을 시켜줄까? 민지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넓은 거실, 현대적인 주방, 책으로 가득한 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정원이 있는 테라스까지. 모든 것이 민지의 눈에는 신기하고 아름다웠다. 테라스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감탄했다. 와, 여기서 서울이 다 보여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곳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야.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여기 와서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해. 민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도 힘든 일이 있어요? 아저씨는 부자인데.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란다, 민지야. 때로는 더 큰 책임과 고민이 생기기도 해.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알아요. 우리 아빠도 돈 때문에 걱정하시지만 항상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말씀하세요. 준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네 아버지는 현명하신 분이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다른 손님들이 도착한 것이었다. 준호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자, 이제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러 가자. 거실로 돌아온 그들은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준호의 회사 임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었다. 민지는 처음에는 수줍어했지만 곧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모두가 넓은 식탁에 앉았다. 전통 한식과 현대적인 요리가 함께 차려져 있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영 인사를 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모두가 저의 확장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민지와 그녀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특히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성민 씨 가족입니다. 성민 씨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직원 복지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성민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고 민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식사가 끝난 후 어른들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은 함께 놀기 시작했다. 준호는 성민과 혜진을 한쪽으로 데려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민 씨, 회사에서 적응은 어떻습니까? 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좋습니다, 회장님.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경험은 우리 회사의 큰 자산입니다. 이미 몇 가지 제안이 매우 유용했다고 들었습니다. 혜진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성민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그의 눈에서 희망을 봤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혜진 씨, 당신도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회사에는 다양한 직책이 있습니다. 혜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는 지금은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재택근무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경력을 들어보니 회계 분야에서 일하셨더군요. 혜진의 눈이 커졌다. 네, 결혼 전에는 회계사였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일을 쉬었고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인사팀에 이야기해보세요. 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지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특히 준호의 조카 수연과 친해졌다. 수연은 12살 소녀로 민지보다 1살 많았지만 금방 친구가 되었다. 너의 한복 정말 예뻐.
수연이 말했다. 민지는 빛나는 눈으로 대답했다. 고마워. 준호 아저씨가 선물해 주셨어. 수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삼촌이? 그분은 보통 선물을 잘 안 하시는데. 민지는 궁금해졌다. 왜?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분인데.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항상 바쁘시고 혼자 계시는 걸 좋아하셔. 삼촌은.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슬픈 일이 있으셨대, 오래전에. 민지의 호기심이 커졌다. 어떤 슬픈 일? 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잘 모르겠어. 어른들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아. 하지만 삼촌이 너에게 선물을 주셨다면 그건 네가 특별하다는 뜻이야. 그 순간 준호가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너희들 뭐 하고 있니? 민지와 수연은 빠르게 대화를 바꿨다. 아저씨, 저희 뭐 재미있는 거 없어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 재미있는 것이 있어. 따라와봐. 그는 아이들을 서재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다. 준호는 상자를 열어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읽던 동화책이야. 특별한 날에만 꺼내보는 거지. 민지는 호기심에 차서 책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손으로 그린 사파가 있는 오래된 동화책이었다. 표지에는 꿈꾸는 소년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야기 들려줄까? 준호가 물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가난한 소년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이야기였다. 소년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한 친절한 어른의 도움으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이 이야기는 진짜예요? 아저씨 이야기인가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일부는 그럴지도 모르지.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모든 이야기에는 진실이 조금씩 담겨 있단다. 그때 장태우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송 회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는 책을 닫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먼저 나가 있어라.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 아이들이 나간 후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송민우 회장과의 만남은 항상 그를 긴장시켰다. 송민우는 준호의 사업 라이벌이자 대한민국 재계의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복잡했고 오랜 역사가 있었다. 거실로 나온 준호는 70대 후반의 노인을 맞이했다. 송민우는 흰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준호야, 초대해줘서 고맙다. 송민우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강했다. 준호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설날에 홀로 계실까 걱정했습니다. 송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이 들면 명절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다네. 하지만 자네의 초대는 거절할 수 없었지. 그들은 테라스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지는 거실에서 이 낯선 노인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분은 누구예요? 그녀가 수현에게 물었다. 수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송민우 회장님이야. 삼촌의 멘토였지만 지금은 복잡한 관계야. 민지는 더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테라스에서는 준호와 송민우 사이에 긴장된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다. 자네가 직원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들었네. 송민우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산업재해를 입은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송민우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자네 이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수익보다 직원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준호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송민우는 잠시 준호를 응시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정말 변했어. 10년 전에 자네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거실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민지가 다른 아이들과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분홍빛 한복이 햇빛에 반짝였다. 때로는 작은 만남이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제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민우는 준호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돌렸고 민지를 보았다. 그의 눈에 이해의 빛이 스쳤다. 그 아이가 자네에게 특별한 모양이군.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그녀는 저에게 잊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송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준호야, 내가 자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네. 오래전 일이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김준호의 테라스에서 송민우의 마지막 말은 공기 중에 무겁게 매달려 있었다.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물었다. 송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겠군. 다음 주에 내 사무실로 와주게. 자네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준호는 혼란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송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 좋은 시간이었네, 준호야. 준호는 송민우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그가 떠난 후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다시 손님들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송민우의 말에 사로잡혀 있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손님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민지의 가족만 남았을 때 준호는 그들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설날 선물입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받아주세요. 성민은 감사의 인사를 했고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호기심에 차서 상자를 바라보았다. 열어봐도 돼요?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민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3개의 작은 봉투가 있었다. 각각 성민, 혜진, 민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봉투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학생용 태블릿과 함께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있는 소녀에게 내 미래가 한복처럼 아름답게 빛나길 바란다. 카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지는 기쁨에 찬 눈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성민과 혜진도 자신들의 봉투를 열어보았다. 성민의 봉투에는 새 스마트워치가, 혜진의 봉투에는 고급 화장품 세트가 들어있었다. 회장님, 이런 선물을 성민이 말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밖에서는 회장님이라 부르지 말고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들이 떠난 후 준호는 홀로 테라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오늘의 만남과 송민우의 수수께끼 같은 말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 전의 기억이 그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났다. 1995년 서울 외곽의 작은 판자촌. 14살의 김준호는 추운 겨울날 낡은 코트를 입고 눈길을 걸어 귀가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가 들려 있었다. 1등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아픈 어머니의 약값은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그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그는 우연히 한 고급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 식당은 그가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그를 불렀다. 학생, 추워 보이는데 잠시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마시지 않겠나? 그 남자는 바로 송민우였다. 당시 4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는 준호의 초라한 모습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추위와 배고픔에 결국 식당에 들어갔다. 송민우는 준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준호.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는 공부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고 있었다. 그날 이후 송민우는 준호의 후원자가 되었다. 학비를 지원하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주었다. 준호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송민우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빠르게 성장했고 30대 초반에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전 준호와 송민우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새로운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였다. 준호는 더 혁신적인 접근을 원했고 송민우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길 원했다. 그들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졌고 비즈니스 파트너에서 라이벌이 되었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나 현재로 돌아왔다. 그는 송민우가 왜 갑자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다. 30년간의 그들의 관계에는 준호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그는 비서에게 송민우 회장과의 미팅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송 회장님께서 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장태우가 보고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태우 씨.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박성민 씨를 제 사무실로 불러주세요. 몇 시간 후 성민이 준호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 아니, 준호 씨.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성민 씨, 앉으세요. 어제 설날 모임은 어떠셨나요? 성민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정말 좋았습니다.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민지는 계속 그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군요. 사실 성민 씨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직원 복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는 우리 회사의 모든 공장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특히 산업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성민 씨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민의 눈이 커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안심시켰다. 바로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현장에서 일했고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 것입니다. 성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민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성민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민지는 학교에서 어떤가요? 친구들은 많은가요? 성민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민지는 학교에서 약간 외톨이입니다. 우리 가정 형편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웠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특히 그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간 이후로. 준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민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녀의 용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성민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꿈을 포기하지 않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민지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아이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해요. 특히 한복 같은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디자이너요.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흥미롭군요. 대화가 끝난 후 준호는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민지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용기는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상기시켰다. 그는 어쩌면 민지를 통해 자신의 과거와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수요일이 되었고 준호는 송민우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송그룹 본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다. 준호가 송민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노인은 창가에 서 있었다. 와주어서 고맙네, 준호야. 송민우가 그를 맞이했다. 준호는 공손히 인사했다. 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송민우는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차 한잔 하겠나?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송민우는 비서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차가 나올 때까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비서가 나간 후 송민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준호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네.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나이가 됐지.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송민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건강한 것과 늙은 것은 별개지. 나는 이제 많은 것들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네. 특히 과거의 잘못들을.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과거의 잘못이라니요? 송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호야, 네가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날을 기억하나? 추운 겨울날 식당 앞에서.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준호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송민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그것은 젊은 시절의 송민우와 또 다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 사람을 알아보겠나? 준호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그 남자는 어딘가 익숙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송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김태영, 너의 아버지였네.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굳어버렸다. 제 아버지라고요? 하지만 그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송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 태영은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사업 파트너였어. 우리는 함께 회사를 시작했지. 하지만 내가 그를 배신했네.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송민우는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태영은 정직한 사람이었어. 너무 정직했지. 우리가 큰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그는 불법적인 거래를 거부했어. 나는 그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했네.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병으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태영이 원했던 거야. 그는 너와 너의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기로 한 거지.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죄책감 때문입니까? 송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랬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진심으로 너를 아들처럼 생각하게 됐어. 태영의 아들인 너를. 준호는 송민우의 사무실을 나와 자신의 차 안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손은 핸들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30년 동안 그가 알고 있던 진실이 모두 거짓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송민우, 그의 멘토이자 후원자였던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의 인생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아버지,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희미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의 사진을 모두 치웠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시되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목적지 없이 서울의 거리를 달렸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 장소에 도착해 있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5년 전 묻힌 곳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준호는 우산을 펴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묘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어머니, 왜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나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군요.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장태우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오후 회의에 나타나지 않으셔서 걱정했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미안해요, 태우 씨.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네, 회장님. 그런데 박성민 씨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과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요. 준호는 이 말을 짚었다. 공장 방문 계획을 잊고 있었다. 그에게 내일로 미루자고 전해주세요. 전화를 끊은 준호는 다시 차에 올랐다. 그는 강변북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마음도 폭풍우 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준호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는 민지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다. 민지야. 민지는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준호의 차를 발견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그건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민지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학원에 갔다가 오는 길이에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서 타. 데려다 줄게.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다. 그녀의 교복은 비에 젖어 있었고 머리에서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집이 어디지? 준호가 물었다. 민지가 주소를 알려주자 준호는 차를 출발시켰다. 그들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달렸다.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기 때문에 민지는 말을 걸기를 망설였다. 마침내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준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순수한 걱정이 그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렸다. 그냥 오래된 기억 때문에 조금 힘들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끔 그래요. 슬픈 기억이 갑자기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슬픈 기억? 준호가 궁금해했다. 민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아빠가 병원에 누워있던 모습이 가끔 생각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민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성민의 사고가 자신의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새삼 기억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아빠도 건강해지셨고 이제는 더 좋은 일을 하시잖아요. 아저씨 덕분에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말이 왠지 더 큰 무게로 다가왔다. 그의 회사에서 다친 직원, 그리고 그 직원의 딸이 자신에게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사고는 어쩌면 그의 책임이었을지도 모른다. 안전 문제를 간과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이 민지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쳐가고 있었다. 준호는 차를 세웠다. 고마워요, 아저씨. 데려다 주셔서요. 민지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괜찮아. 조심해서 가. 민지는 차에서 내리려다가 멈추고 다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제가 슬플 때는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나아져요. 아저씨도 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준호는 민지의 순수한 조언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그 조언 따라 볼게. 민지가 차에서 내리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준호는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그는 민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좋아하는 일. 그는 언제부터인가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업이 그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그가 좋아하는 일이었을까? 준호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작은 결정을 내렸다. 오래된 장소를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1시간 후 준호는 서울 북부의 한 작은 동네에 도착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다. 대부분의 판자촌은 재개발되어 아파트 단지로 변했지만 몇몇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중 하나가 작은 서점이었다. 꿈꾸는 책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이 서점은 준호가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이었다. 그곳에 주인 이영호, 할아버지는 가난한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읽게 해주었다. 준호는 이곳에서 많은 꿈을 키웠다. 준호가 서점 문을 열자 작은 종소리가 울렸다. 내부는 30년 전과 거의 변함없이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카운터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영호 할아버지가 아니라 중년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 이영호 할아버지는 계신가요? 여성의 표정이 슬퍼졌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의 딸 이미경입니다. 준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께 정말 감사했는데. 미경은 준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혹시 김준호 씨인가요? 준호는 놀랐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죠? 미경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가장 똑똑했던 아이라고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것이 있어요. 그녀는 카운터 아래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과 봉투가 들어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특별히 간직하던 책이에요. 꿈꾸는 소년이라는 책이죠.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책이라고 하셨어요.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그가 설날에 민지와 다른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는 몇 년 전 우연히 중고서점에서 같은 책을 발견하고 구입했지만 이것은 그가 어린 시절 실제로 읽었던 바로 그 책이었다. 그리고 이 편지도요. 미경이 봉투를 건넸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 위에는 준호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다. 준호야,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아직 이 책방을 기억하고 찾아왔다는 것이 기쁘구나. 네가 어린 시절 이곳에서 책을 읽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특히 꿈꾸는 소년을 읽을 때면 내 눈이 어떻게 반짝였는지. 네가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고 들었다.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느냐에 있다. 네가 어린 시절의 꿈을 잊지 않았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꿈을. 준호야,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네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다. 이영호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꿈과 약속을 기억해냈다. 이영호 할아버지의 작은 친절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잊고 살아왔는지. 감사합니다. 준호는 미경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책과 편지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미경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하지만 또한 걱정도 하셨죠. 너무 성공에 집중한 나머지 본래의 자신을 잃지 않았을까 하고요.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성공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던가. 그의 삶은 비즈니스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정한 관계나 의미 있는 일을 할 시간은 거의 없었다. 서점을 나온 준호는 한동안 거리를 걸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 송민우의 배신, 이영호 할아버지의 편지, 그리고 민지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앞에는 이영호 할아버지의 책과 송민우가 준 사진이 놓여 있었다. 두 남자,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그의 인생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문득 그는 자신이 민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삶에 단순히 한복 한 벌을 선물한 부자 아저씨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준호는 핸드폰을 들어 박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 씨, 내일 공장 방문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송민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어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송민우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그래, 준호야, 언제든지 괜찮아. 오늘 저녁은 어떠신가요? 제 집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준호는 이어서 장태우에게 지시를 내렸다. 태우 씨, 오늘 오후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모든 임원들을 소집해 주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다. 박성민 씨, 가족도 초대해 주세요. 장태우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제의 비 이후 서울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이제 진정한 변화를 시작할 시간이다. 준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호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오후 3시가 되자 임원들로 가득 찼다. 이사들과 부장들이 모두 모인 것은 드문 일이었다. 더욱 이례적인 것은 회의실 한쪽에 박성민의 가족이 앉아 있다는 것이었다. 민지는 학교가 끝난 후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왔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회장님이 도대체 무슨 발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임원이 옆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요. 인수합병 계획인가? 아니면 은퇴, 발표? 다른 임원이 추측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준호가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그는 격식 차린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동시에 평화로워 보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특별히 박성민 씨와 그의 가족도 함께해 주셔서 기쁩니다. 그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지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입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미래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인생의 방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결정입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최근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성공, 재산, 명예,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꿈을 잊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준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다. 오늘부터 준호그룹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준호는 스크린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개요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국적인 장학금 프로그램, 청소년 창업 지원, 교육시설 건립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수익 중 15%를 매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할 것입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들렸다. 15%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 물론 이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와 사회 전체에 더 큰 가치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준호는 잠시 민지와 그녀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계획은 민지의 꿈 디자인 학교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는 예술과 디자인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학교의 설립을 위해 저는 강남에 있는 제 개인 빌딩을 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씨가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를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민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저가 말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성민 씨. 당신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교육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혜진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고 민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물론 이것은 제안일 뿐입니다. 성민 씨가 이 역할을 맡고 싶지 않다면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성민은 깊은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준호 씨, 저는 이 기회를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성민 씨. 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준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철학이자 비전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 중 일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진 표정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준호의 비전에 감명받은 듯했다. 특히 젊은 임원들은 열정적으로 박수를 쳤다.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민지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제 이름을 딴 학교를 만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지야. 너처럼 꿈을 가진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 그런데 왜 저인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가 나에게 준 한 가지를 돌려주고 싶어서야. 민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제가 드린 게 뭐죠? 저는 아무것도... 용기, 준호가 말했다. 네가 나에게 용기를 보여주었어. 단 하나의 동전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는 용기. 그것이 내게는 매우 소중한 선물이었단다.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갑자기 준호에게 달려가 안겼다. 고마워요, 아저씨. 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민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런 순수한 감정의 교류를 경험하지 못했다. 저녁 준호의 집에서는 송민우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준호는 테라스를 정리하고 좋은 와인을 준비했다. 송민우가 도착했을 때 그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앉으세요, 회장님. 준호가 소파를 가리켰다. 송민우는 천천히 앉았다. 자네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했다고 들었네.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찾았습니다. 송민우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자네는 정말 태영의 아들이군. 준호는 와인을 따르며 물었다. 아버지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민우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태영은 항상 원칙을 중요시했어. 돈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정의를 우선시했지. 우리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는 항상 직원들의 복지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했어.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송민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지. 나는 성공과 돈, 권력만을 추구했어. 그것이 우리의 갈등의 시작이었네. 그리고 결국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나는 그를 배신했지. 준호는 냉정하게 물었다. 어떻게 배신했습니까? 송민우는 눈을 감았다. 우리가 큰 해외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 그 계약은 우리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였지. 하지만 상대방 회사는 뇌물을 요구했어. 태영은 단호하게 거부했지만 나는 그의 뒤에서 거래를 진행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었군요. 준호가 말했다. 송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는 경로했어. 우리는 큰 싸움을 했고 나는 그를 회사에서 쫓아냈어. 모든 이사들에게 그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을 했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군요. 그뿐만이 아니야. 송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평판까지 파괴했어.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지. 그는 점점 건강이 나빠졌고 그래서 돌아가신 거군요. 준호가 말을 마쳤다. 송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가 돌아가기 전에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어. 그가 나에게 한 마지막 말은 내 아들을 부탁한다였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했다. 그래서 당신이 저를 찾아온 것입니까? 준호가 물었다. 송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고 진정한 후회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진심으로 너를 돌보게 되었어. 너는 태영의 아들이었고 그의 많은 부분을 닮았어.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진실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송민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것은 태영의 요청이었어. 그는 네가 나를 미워하며 자라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는 너무 선한 사람이었어. 준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떤 해방감. 회장님,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송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준호야.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준호가 계속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한 프로젝트 희망의 다리, 회장님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송민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셨던 종류의 사업입니다. 사람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이를 통해 조금의 구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송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그것은 내가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준호는 송민우 앞으로 와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송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준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준호야, 함께 하겠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자신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특별한 선물 하나를 준비했다. 그것은 그가 어제 서점에서 가져온 꿈꾸는 소년 책이었다. 그는 그 책을 민지에게 전해주기로 결심했다. 이영호 할아버지가 그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가 민지에게 꿈의 중요성을 전해줄 차례였다. 준호는 책을 포장하고 작은 카드를 함께 넣었다. 꿈을 꾸는 용기 있는 소녀에게 이 책이 내게 그랬던 것처럼 영감을 주길 바란다. 그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성공이나 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한때 준호의 개인 소유였던 이 건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다. 건물 전면에는 민지의 꿈 디자인 학교라는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학교의 공식 개교식 날이었다.
준호는 건물 입구에 서서 도착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박성민이 서 있었다. 성민은 지난 1년간 이 프로젝트를 이끌며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희망의 다리 재단의 이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성민 씨, 준호가 말했다. 성민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준호 씨 덕분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준호는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성취입니다. 특히 당신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때 화려한 한복을 입은 민지가 어머니 혜진과 함께 도착했다. 민지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작년보다 더 자신감 있고 밝아 보였다. 그녀가 입은 한복은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다. 아저씨, 민지가 준호에게 달려왔다. 오늘이 드디어 왔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반겼다. 그래, 민지야. 너의 큰 날이구나.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정말 꿈만 같아요. 제 이름을 딴 학교라니. 혜진이 다가와 준호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이제 희망의 다리 재단에서 재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계 지식이 재단 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준호 씨, 오늘 모든 준비가 완벽해 보여요. 혜진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혜진 씨. 당신과 성민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곧 개교식이 시작되었다. 무대 위에는 준호, 성민, 그리고 송민우가 함께 앉아 있었다. 송민우는 지난 1년 동안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기부했고 그의 경험과 인맥은 프로젝트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준호가 마이크 앞에 서서 개회사를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지의 꿈 디자인 학교의 개교를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그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았다. 많은 언론인들,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첫 학기에 입학할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1년 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일에 제 자원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한 어린 소녀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민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첫 줄에 앉아 자랑스럽게 듣고 있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적 배경이 아닌 오직 열정과 재능만을 기준으로 선발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다. 준호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학교는 희망의 다리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전국 각지에 더 많은 학교와 교육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 학생들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 환경은 그 꿈을 이루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준호는 송민우를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이의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다리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준호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다음으로 성민이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평생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딸 민지가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 서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성민은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계속했다. 이 학교는 단순히 디자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자신감, 창의력,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까지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공은 자신만의 꿈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송민우가 짧게 인사말을 전했다. 그는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다. 인생은 때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친구에게 바치는 헌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항상 이런 일을 꿈꿨으니까요. 송민우의 말에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김태영, 그가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학교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 컴퓨터실, 도서관,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할 갤러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준호는 조용한 순간을 찾아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서울의 정영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내면은 공허했다. 이제 그는 더 작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여기 계셨군요, 아저씨. 준호는 뒤를 돌아보았다. 민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민지야, 이리 와. 준호가 그녀를 부르자 민지는 그의 옆으로 와서 함께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때, 학교가 마음에 드니? 준호가 물었다. 민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요. 이곳에서 공부할 학생들이 정말 부러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너도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 특별 장학생으로 말이야.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제가요? 물론이지. 너의 디자인 재능은 정말 특별해. 네가 만든 한복을 봤잖아. 모두가 감탄했어. 민지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네가 행복하고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감사야.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다. 햇빛이 빌딩들 사이로 스며들어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왜 그날 그 한복을 사려고 했는지 아세요? 민지가 갑자기 물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그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제게 선물을 살 돈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그 한복이 갖고 싶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친구들이 항상 예쁜 옷을 입고 있는 걸 보면서 저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느낌을 갖고 싶었어요. 준호의 마음이 아팠다. 그는 민지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저씨가 저에게 그 한복을 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도 커서 아저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지야,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 이 학교가 그 증거야. 민지는 밝게 웃었다. 제가 자라서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면 저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예쁜 옷을 만들어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특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준호는 민지의 순수한 꿈에 감동받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민지야, 이건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선물이야. 민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금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작은 다리 모양이었다. 이건 희망의 다리를 상징하는 거야, 준호가 설명했다. 네가 항상 꿈을 잃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지는 감동한 표정으로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아름다워요, 아저씨.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준호는 민지가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을 도왔다. 그것은 햇빛의 반짝였다. 이제 가자, 준호가 말했다. 모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들이 옥상을 나와 행사장으로 돌아가려 할 때 민지가 갑자기 멈춰서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아저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저에게 그날 한복을 주셨어요? 다른 많은 가난한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정확히 알지 못해. 그저 내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어. 내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 혹은 늘 찾고 있었던 것을.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어쩌면 그것은 순수한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 자신을 네 안에서 보았던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 그것은 운명이었다는 것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 나이에도 그녀는 준호의 말을 이해하는 듯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저씨.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었어요.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가 행사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박성민과 혜진, 송민우, 그리고 많은 손님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준호는 이 순간 자신이 인생에서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과 성공을 줬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도 치유하게 되었다. 민지가 그에게 한복을 사달라고 했던 그날, 준호는 단지 한 벌의 옷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열었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한 개의 작은 동전이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변화의 시작이 된 것이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꿈,